24년 나무 우리나라 서거를 보면 4, 5월 달에 기상력은 굉장히 좋았죠. 비도 적절하게 와서 온도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그런데 결실량은 부족하고 특히 후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원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년에도 24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꽂는 상태로 보면 결실량이 조금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세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근도 있고, 그다음에 환상박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비풀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상 칼륨 고농도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세 억제제. 보통 한 5가지 정도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이게 지금 발화기 처리가 지금 제일 효과가 좋은 그런 수세 억제 방법인데 단점이 있죠. 당근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과일이 좀 비대되는데 조금 억제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박쥐는 잘못하면 수세가 극히 약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비대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상박쥐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과일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져요. 당도는 저하가 되고 산미는 강화가 되고, 환상박쥐를 잘못하면은 당도는 떨어지고 신맛이 강해지고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환상박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행사제온 칼슘, 즉 비비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인상 칼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프로엑사디움 칼슘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생장 억제제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 특히 1인상 칼리 고농도 살포하는 것, 요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수세 억제 시키려고. 그 다음에 프로엑사디움 비비풀 말고 다른 제품, 제가 특정 제품이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물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점화가 없어져 버려요. 꽃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상 칼리 고농도 살포하고 수세 억제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이 바데지 끝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꽃이 피든 안 피든. 그런데 이 두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신초꽃이 점화가 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아무리 누가 효과 좋다고, 물론 수세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칸 태우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쓰실 때는 좀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비풀 쓰고 나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비풀 썼는데도 2번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시기를 잘못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써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살포 시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물에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살균제 할 때는 뭐 물의 pH를 낮춰서 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은 많습니다. 근데 비비풀은 더 심해요. 그냥 지하수 받아서 살포 그냥 그대로 희석해서 살포를 하면 효과를 거의 못 봐요. 오히려 일반 살균제보다 비비풀 쓰실 때에는 산도를 더 강하게 맞춰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품 사용 설명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읽어봐요. 많은 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해충 방제할 때 빙초산을 500에 뭐 80에서 100ml를 넣는다 그러면 요 비비풀 쓰실 때는 120에서 150 넣어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포 시기는 정단 신초 5에서 7cm, 여기 따라서 10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단 신초로 보지 마세요. 정단 신초는 가지 끝에서 나오는 새순 길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못 맞춰요. 그냥 내 과원에서 정화의 측화가 만개됐을 때, 이때가 살포 최적기예요. 그러면은 과대지가 한 2cm나 3cm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효과가 높은 살포 시기예요. 그보다 늦으면 효과는 좀 떨어져요. 이게 낙하게 쓰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비비풀이 맞습니다. 예. 화상병이잖아요. 예. 화상병에 입사하고 하는데 예. 의학적으로 병원에 입사하고 예. 사람들 그럼 그 시기는 언제 책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상병 예방도 하고 생육 억제도 시키고. 그래서 그 화상병이 제일 감염이 많이 되는 시기가 개화기거든요. 개화기.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좋아요. 특화 망액이. 근데 이제 화상병 예방약제로 지금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게 석회보르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신계통, 농형신 수화제 같은 거. 근데 전엽이 되고 신초가 나올 때 지금 일부 제품에서는 이걸 화상병 예방약제로 살포를 하면 입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는 그런 약해가 나옵니다. 꼭 바이러스 증상처럼요. 그래서 근데 비비풀은 그런 피해 증상은 없죠. 그 대신 유목에 살포하실 때만 유목도 한 3년 차까지만 살포를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4년 차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축하시는 분들 수세가 너무 강하면 이거는 수령에 관계없이 비비풀 쓰셔야 돼요. 조금 편하게 수영 관리를 하시려면. 그래서 pH만 삼성이 좀 강하게 맞춰놓고 살포를 하시면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2차 생장하는 것도 다르죠. 비비풀 뿌리는 과원하고 살포를 안 한 과원하고 2차 생장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과원에 가서 나무를 보면 이게 비비풀 뿌리는 밭인지 안 뿌리는 곳인지 딱 표시가 납니다. 비비풀을 살포한 과원은 요 순이 길어도 좀 통통해요. 근데 그냥 안 뿌린 밭은 신초가 길어요. 그리고 요 잎과 잎단의 간격이 짧아요. 비비풀을 뿌리면. 근데 일반적인 나무들은
입과 입 간격이 좀 멀죠. 그래서 신초 상태만 보더라도 비비풀을 살포했는가 안 했는가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효과를 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비풀 살포하실 때 아무튼 살포 시기하고 딱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살포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 비비풀 희석하기 전에 물의 산도 4.0까지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강할수록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상박피를 한 나무에서 생산된 사과는 신맛이 강해집니다. 맛이 없어요, 사실. 특히 지금은 이제 포도에서 화상박피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포도, 특히 캠벨월리에 화상박피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일들이 색은 빨리 들어와요. 근데 엄청나게 씌어서 맛이 없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또 나무 죽이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한상박비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세가 강하면 일단 우리가 대목 부위를 먼저 봐야죠. 대목이 짙게 묻혔는지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제 보합술로 저거 대비로 못 합니다. 여기 시간은 걸려도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붉은 뿌리만 조금 노출을 시켜놔도 수세가 약간은 좀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붉은 뿌리 한 2개 정도 양쪽으로. 그 지역에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지역에 바람이 어디서 많이 부는가 그거 감안해서 둥서로 자를 건지 남북으로 자를 건지 그거는 결정을 해서 단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튼 뭘 많이 매겨서 수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비료나 퇴비 많이 준다고 수세 약한 나무가 수세가 살아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절대 수세를 못 살려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토해주는 방법. 그래서 유목기 때는 300ml 주름간, 성목이 되면 400ml 주름간을 한 30cm로 잘라가지고 가락지를 껴주고 이렇게 성토를 해주면 수세 회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동해를 좀 심하게 받은 그런 나무들 그런 경우는 이걸 좀 반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수세 잘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세가 좀 강해지면 요것만 벗겨내면 됩니다. 요 관만. 그래서 너무 수세 회복시키겠다고 비료나 퇴비 많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품종 6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재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 중에 몇 개 품종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품종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6개 품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좋다고 심었던 품종들이에요. 그런데 첫 과일 달고 다 많이 뽑아냈고 특히 장수에서 선호, 야각과 아이카 향도 많이 심었었고 시나몬 스위트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진 품종들이죠. 지금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과 재배 농업인들께서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품종은 2등 하세요. 왜 1등을 하려고 그러세요? 신품종. 망해봐야 맛을 알아요. 정말로. 요 6품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심었다가 전부 다 망했던 품종들이에요. 물론 야각바나 시나몬 스위트는 장수에 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준 품종입니다. 네. 야각바는 홍로 나오기 전에 추석상으로 많이 나갔어요. 공이 쉬워가지고. 시나몬 스위트 맛은 좋아요. 저장성이 없어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만 추석에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게 8월 상중순에 안동에 출하가 됩니다.
스가루로 둔갑해가지고 오히려 스가루보다 맛있어요. 그때 먹어도. 이게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업인들이 물론 시장에서 원하니까 그러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000평 잘못 심으면 기본 5억 도망갑니다. 품종 하나 잘못 심으면 기본 5억이 도망가요. 품종, 재배 품종 결정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80% 이상 시장 추월 목적으로 농사를 칠 때요, 50% 이상 직거래를 목표로 농사 질 때요, 품종 숫자가 달라져요. 80% 이상 시장 추월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단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사람은 숨도 쉬어요. 근데 거의 많은 양을 시장 출하하려면서 품종이 다양하면 지쳐요, 사람. 근데 50% 이상 직거래를 하는 그런 마케팅의 경우는 그래서 8월 하순부터 다음에 4, 5월까지 팔 수 있는 그런 품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5품종, 6품종이 필요하고요. 도매 시장으로 출하를 하려면 2품종이면 딱 좋아요. 아니면 많아야 3품종. 농사 지면서 어느 정도 가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품종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심겨지고 있는 품종들, 그런 품종들은 조금 조심해서 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N분은 속발간 사과, N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S1, S9. 네. 후지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컬러풀도 S1, S9. 그 다음에 이지프리남 이런 품종들, 최근에 육종된 품종들, 여기는 S3, S7 이런 품종들이 많아요. S9이네요. 지금 이런 품종들, 여기 37, 39 이런 품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분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수, 그다음에 여기 감로, 아리원, 이지풀, 만원 이런 품종들은 거의 모든 품종하고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홍로,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들. 그 다음에 아마 MB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MB는 지금 계약 재배 때문에 함부로 심을 수 없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품종들이 1, 3에 해당되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품종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일거리가 좀 줄어들고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앞이 됐건 뒤가 됐건 하나만 숫자가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심어도 돼요. 수구색을 숫자가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품종을. 최근에 지금 이렇게 많이 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얘하고는 같고 요 두 개는 또 같은 성질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품종을 배치를 하면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품종 배치. 이대로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요 두 개는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오히려 가중될 수가 있어요. 탄저병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각 품종 특성을 알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고. 그래서 품종 우리가 다 품종을 할 때에도 품종 배치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하기 쉽게 숫기대로만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안 돼요. 그 대신 요건 이제 평지고 경사지에서 여기다 심어요. 네 품종. 그럼 배치는 이거 평지하고는 또 달라져요. 여기 밭 하나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경사지. 여기 심어요. 그럼 여기에는 왜 감옥이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여기는 냉해겠지, 여기. 여기는 상대적으로 냉해가 적어요. 감옥은 동록 때문에 제일 위로 올라가요. 홍어가 들어가고, 후지가 들어가고, 골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 그래서 품종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골드가 제일 밑에 들어갈까요? 오히려 후지보다 골드가 꽃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지에 배치할 때는 제일 늦게 피는 품종이 제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꽃이 늦게 피면 냉해를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록이 심한 품종은 경사지에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강몽, 아리수, 이지풀, 강릉, 아리원 이런 품종들. 우리가 나무 심을 때 품종 배치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품종 1등으로 심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신품종 1등으로 심으려고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1등 할 거는 1등을 안 하고 맨 엉뚱한 것만 1등을 하라고. 1등은 뭘 1등 해야 돼요? 품질이에요. 돈 벌고 안 벌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품질이에요. 자, 장수 지금 9월 축제할 때 품평이 하죠.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품평을 해서 반드시 1, 2, 3등을 매겨야 돼요. 그게 엄청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영월에 지금 한 16농가 지금 컨설팅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두 파트예요. 두 그룹. 내 한 그룹이 11명이에요. 이건 지금 2년째 평가회를 합니다. 11월까지. 제가 1년 동안 지도하면서 바운드를 다 알기 때문에 1등에서 10등까지 등수를 매겨요. 그리고 1등이 50만 원, 2등이 40만 원, 3등은 30만 원, 기타는 20만 원.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1등 한 사람이 그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1등 하려고 해요. 돈을 내죠. 왜? 기부 문제로 자존심 문제. 근데 23년에는 택시기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서로 경쟁이 붙어요. 1년 하고 나니까 농사 짓는 자세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그룹이 됐건 아니면은 몇 단위가 됐건 분 단위가 됐건 평가에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농사를 잘 지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국내에서 육종하는, 지금 최근에 육종해서 지금 많이들 보급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숫기별로 품종들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앞으로 유망시 되는 품종들, 물론 이제 아리수나 뭐 이런 품종들, 홍로하고 가봉은 워낙 오래된 육종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뺀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육종한 품종들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망시 되는 게
조생 노란사과 골든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8월 하순에 나오는 아리원, 그리고 9월 상중순에 나오는 이지풀, 그다음에 10월 상순에 나오는 컬러풀, 그다음에 여기 뭐 감로도 있고 만홍도 있는데 감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요소를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홍 같은 경우는 후지보다 대관데 이게 저장성이 좀 약합니다. 후지보다. 그래서 만생종은 저장성이 좀 상당히 강해야 되는데 후지보 대비 좀 약한 그런 특성 때문에 조금은 많이 면적을 재배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품종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골든볼, 엘스파하고 홍로하고 교배해서 육종한 그런 품종입니다. 8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생종 치고 275g이면 과일 크기는 좋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골든볼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먹어보신 분들이 뭐 육질도 좋고 그다음에 맛도 상당히 오히려 시나모 골드보다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유망시되는 그런 품종인데, 그런데 조생종은 많이는 심지 마세요. 많이는 심지 마시고 전체 재배 주수의 한 5에서 10% 내 이 정도만 심어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생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썸머킹도 그렇고 썸머스프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배해왔던 스가루 이런 품종들이 공통적으로 척지가 잘 안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든볼 역시 척지가 잘 발생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철저하게 축지가 됐건 주간 연장기가 됐건 절단된도는 좀 강하게 해서 나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신초가 서서나온 직립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초가 나오면 저게 목질화 되기 전에 기본 유인이라고 해서 중지각을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생종들의 공통 특징이 또 한 가지는 꼭지가 짧아요. 가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적과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지금 조생종 중에 꼭지가 제일 짧은 게 스가르죠. 아오리가 보편적으로 꼭지가 좀 짧아요. 근데 시나모 골드도 냉해가 좀 심한 애는 꼭지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시나모 골드도 우리가 적과할 때 요 과격이 좀 긴 그런 과일을 나누고 적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탄저병에는 홍로보다는 강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한. 그런데 이제 그 조생종들은 수확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홍로보다는 탄저병이 발생돼 좀덜 피해를 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든볼을 하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갈반병보다는 탄저병 중심으로 방제를 하셔야 해요. 물론 뭐 살균제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탄저병 방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한 3년 전, 3, 4년 전부터 엄재율 교수께서 방제를 설명할 때 해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생종들은 지금 해비치 대체약제로 지금 아미스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 교수님 방제력에. 조생종은 절대로 아미스타 뿌리면 안 돼요. 조생종. 그리고 아리수, 가물농, 가몽, 그리고 아리원, 이집트. 즉 태생적으로 동록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품종들. 특히 아리수가 좀 심하더라고요. 아리수는 절대로 아미스타를 뿌리면 안 됩니다. 입 닫혀버려요. 그래서 엄재일 교수님 방제력을 적용해서 농사 짓는 지역들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약적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노 골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골드볼도 마찬가지고요. 도매 시장에 취할 분들은 절대로 많이 심지 마세요. 근데 시나노 골드가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는 상당히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로 기대를 하고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도매 시장에서는 제일 낮아요, 가격이. 그 대신 꾸준하게 형성이 돼요. 진폭이 없이. 꾸준하게.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그리고 이런 골든볼 이런 아직까지 우리나라 소비 시장 그다음에 도매 시장에서 노란 사과는 제 가격이 받기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괜찮아요. 그래서 도매 시장 출하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시나노 골드는 가독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송처럼 지금 유통 조직이 돼 있죠. 시나노 골드. 그런 지역은 괜찮아요. 이제 특성화 품종 특성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데는 그런 마케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일반 도매 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상당히 그런 점을 감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루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루비스 우리가 많이 요거 경시하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루비스도요, 이거 한 주 자라면 한 30만 원, 40만 원 나옵니다. 실생대목이 접목된 그런 경우라. 즉 직거래했을 때. 또 로컬푸드 거래하시는 분들은 루비스 괜찮아요. 루비스가 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조금씩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루비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적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나 이런 걸 조금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루비스도 적과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루비스가 이제 생육 후기, 즉 수확기쯤 되면은 검은 반점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과일 표면에. 여기는 칼슘계를 필요해요. 그래서 루비스도 판매 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은 이게 이제 8월 하순에 수확을 하니까 8월 상순부터는 칼슘제를 한 2번 정도 반드시 연면살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사과 중에 루비스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과일 품종이 있는데 천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요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수확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특정 업체에서만 묘목을 판매를 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천황이라는 품종은 지금 저도 나무는 보고 과일도 먹어봤는데 과일은 맛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알프스오토면 거기 지금 변이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일도 루비스보다 커요. 근데 맛도 좋고. 근데 묘목 영주 한 업체에서만 생산을 하는 이런 품종입니다. 이제 홍로하고 가뭄하고 교배에서 선발한 품종이 두 개죠. 8월 하순에 중하순에 나오는 아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홍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는 이지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리원, 이지풀, 그다음에 가뭄하고 홍로하고 교배에서 나온 감로 이 세 가지 공통의 품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화에 달았을 때하고 액화에 달았을 때하고 맛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특히 가몽이 그러거든요. 가몽은 정화에 달린 과일은 뭐 측화가 됐건 중심화가 됐건 맛이 좋은데 액화에 달린 가몽은 맛 없거든요. 근데 그 특성을 이 세 품종이 다 갖고 있어요. 아리원은 뭐 당도, 과일 크기, 뭐 산도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잎이나 이런 거는 홍로를 닮았고요. 과일은
감홍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가 적과성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감홍이나 알리온이나 이지프지. 그래서 이런 세 품종은 적과를 가장 늦게 6월 중하순경에 적과를 하셔도 뭐 늦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자가 적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석회 유황합제나 세린이나 뭐 꽃들이 이런 것들, 즉 적화 적과제는 근처에 가면은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이 좀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온 유통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저런 품종들은 수확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홍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로 조숙 변이 품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홍들인, 초홍, 다홍 이런 품종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홍로 재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조색계 변이 품종을 재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품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로 조숙계 변이 품종 이 세 가지 중에 초홍은 별개고요. 초홍은 별개고 그 다음에 홍드림하고 다홍은 같은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홍로보다 맛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산미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중하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탄저병에도 다소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주 원래 홍드림 선발했던 과원이라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요거는 홍드림이고 양쪽에는 자원밭에서 나온 변이 품종이고 고온지대, 탄저병이나 착색 때문에 좀 홍로 농사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처럼 생육 일수가 짧은 지역. 이런 데서 상당히 재배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색은 정말 잘 됩니다. 여기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 2년차 이렇게 달았어요. 아주 너무 지금 바닥일시를 시켰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2년차 8월 24일날 여기 완전 착색이 돼. 그래서 앞으로 홍로를 하신다면 옛날 우리가 기존에 재배했던 홍로보다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심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착색 관리들 물론 저 품종 등록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 안 따도 된다고. 근데 입 따야 됩니다. 착색기 굳이 아무리 착색이 잘 된 품종이라도 입 안 따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총력 정도는 따줘야 돼요. 과일 주변에 있는 입 정도. 그래야 꼭지 부분도 제대로 착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재배하는 품종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집을 홍로하고 감홍하고 교배해서 선발한 9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작년에 2024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농사짓는 분이 저걸 많이 해요. 근데 작년에 추석이 굉장히 빨랐죠. 근데 추석 때는 100% 출하를 했습니다. 직거래로. 저 같은 거 안 먹어요. 미숫가루를 수확해서 그냥 판매를 하셨거든요. 저 같은 거 안 먹어요. 미끈미끈하고 맛 더럽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이 됐건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이 됐건 좋은 품종들을 이 추석이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잘 익은 그런 과일을 수확해서 판매를 해야 좀 품종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왼수 같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에 안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이지풀이고 홍로, 강화, 즉 아버지, 어머니 비슷해요. 과일 뭐 이런 반점이나 반형 이런 것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맛도 엄마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품종들의 공통 특징은 다 이거예요. 당과지. 즉 재배자들은 과일은 많이 달리니까 좋은데 일하려면 죽어요. 꽃이 워낙에 많이 피니까. 당과지 품종들의 공통 특징이 꽃량이 액화도 많이 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당과지 품종이 홍로였잖아요. 근데 이지풀도 그렇고 아리온도 그렇고 꽃량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전정할 때 정말 결과지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전정을 해야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과지도 장과지는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한 5에서 10cm 정도 되는 단과지나 중과지를 써야 정매하는 데 일손이 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몽, 아리수, 이지풀, 아리원 이런 품종들은 솜털이 다 벗겨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슬이 있을 때 약재 살포하지 마세요. 이슬이 있을 때 약재를 살포를 하면 동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냉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품종 자체가 동록이 많은 품종은 아무튼 직경이 2cm 되기 전까지는 해 뜨고 이슬이 한 80% 이상 마른 후에 약재를 살포하셔야 그라도 동록이 덜 발생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새벽에 일찍 뿌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러죠. 바람 때문에. 봄에. 그래도 이 네 품종은 약재를 절대 새벽에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옥도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노란 사과인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한 3년 먹어봤는데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과일도 크기도 작고. 저런 사과는 230g 정도 되면 저거 팔 때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애기들은 급식소에도 괜찮지만 등산로 입구에서 한두 개씩 팔면 괜찮을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산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품종도 또 이제 그때면은 산에 많이 가는 시기거든요. 저게 이제 9월 중하순에 수확을 하니까. 그때는 아마 등산객들한테 그냥 소포장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몽에다 홍로를 교배해서 육종한 품종인데 대과종이고 그 다음에 당도나 산도 맛은 좋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걸 먹어봤거든요. 완숙이 되면 먹었을 때 입안에서 그 이상한 맛이 나요. 뭐 솔향 비슷하게 납니다. 근데 이상한 맛이 나는 그런 품종들은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이제 우리 장수분들은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장수 처음 와가지고 고수를 먹으면서 오버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수만 있으면 고수하고 고추장만 있으면 지금 밥을 먹어요. 고수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감나무. 네. 그래서 감나무 처음에는 저도 먹어보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조금은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 이 독특한 그 향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조금 그렇게 큰 가방을 받기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장수 지역에서 스포르곤 안 쓰죠. 농약, 탄저병약. 스포르곤이라는 탄저병약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여기 시험포 운영할 때에는 스포르곤을 한 번인가 썼었거든요. 근데 스포르곤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사과 품종에 다 적용이 돼요. 스포르곤이라는 살균제는 유과기에 섞건 아니면 탄저병이 발생이 돼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건 절대로 쓰지 마세요. 네. 사과에서 먹었을 때 흙맛이 나요. 입안에. 그리고 그 장종감이 굉장히 오래가요. 스포르곤이라는 약재. 그게 이제 아마 그 스포르곤 그 성분을 보면은 그 망간인가 그 주성분이거든요.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포르곤 살포한 밭에서 수확한 과일은 흙냄새가 나요. 그리고 영양제 쓰실 때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 잘못 쓰면 사과에서 맛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과 맛이. 특히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도 있어요. 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살포하면 과일에서 그 스포르곤 썼을 때하고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판매하는데 조금 치크레할 때 그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어요. 영양제 쓰실 때에도 성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하셔야 그런 피해를 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골드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골드가 거의 보편화된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 2, 3년 차 돼가지고 수시에 약한데 습기 받겠다고 아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세가 약할수록 아상을 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강한 절단전정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수세에 약한 데다 아상까지 줘버리면 나무는 땅속으로 들어가요. 수세가 더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제가 사과를 먹고 정말 맛있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품종이 됐건 사과를 먹고 정말 맛있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먹어보고는 정말 맛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컬러풀이라는 품종인데 국내에서 교배 유통한 품종입니다. 양광의 천추를 교배해서 유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만 봐도 사과 맛있을 수밖에 없죠. 양광도 맛있는 품종이고 천추도 맛있는 품종이고 숫기는 어중간해요. 10월 상수. 과일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색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품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색이 너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금년처럼 추석이 늦은 해, 9월 하순, 10월 상순이던 해에는 미숫가를 출하할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중 330g 정도는 후지보다 커요. 그리고 당도 15도, 산도가 0.5, 즉 당도, 산도를 보면 시나노 골드하고 비슷합니다. 시나노 골드가 아마 0.4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0.5라면 최근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품종 중에 0.5% 정도 되는 품종이 하나 있어요. 문루즈가 그래요. 문루즈가 산미가 0.5% 정도 돼요. 굉장히 신맛이 강한 그런 품종이에요. 근데 컬러풀이 그렇습니다. 근데 신맛이 강한 게 기분 좋게 신맛이 강해요. 홍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작년에 딱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나무 세력이 조금
중정도 되는, 그래서 조금 재배 관리할 때 비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측지가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런 품종들은 절단전적이 가장 관리하기 편한, 나중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과지보다는 중장과지성, 그래서 입식보다는 이축이나 타축 이런 수용보다는 그냥 키 큰 방추액이나 아니면 세장 방추액 이런 것이 좀 적합한 그런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피 착색이 내부 성수기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숫과가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런 신품종들은 수확기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주가 4, 5일에 한 번씩은 과일을 수확을 해서 먹어보고 이 정도면 수확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숫기 판단이나 아니면은 내 과원의 과일 맛을 내가 알고자 할 때 과일은 절대로 낙과된 거는 먹지 마세요. 낙과된 과일로는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과일의 맛을 느끼셔야 할 때는 점화에 달린 좋은 과일을 따서 맛을 보셔야 맛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과에 달린 뺀지는 절대 먹어서는 거 평가가 안 됩니다. 낙과된 걸로 먹고.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가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거는 어느 경우라도. 생산자가 좋은 거 먹어야죠. 생산자는 병해충 걸린 과일은 절대 먹지 마세요. 항상 좋은 과일 따서 드셔야 그래야 자신 있는 과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탄저병, 병문이 썩은 병, 갈방병, 즉 사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 3가지 상당히 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배가 좀 편하게 농사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불화병 화학성 인자형이 S1, S9로 후지, 가공 이런 품종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하고는 수분 수립을 할 수 없으니까 홍로나 이런 품종하고 같이 번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온 저장성 30일이면은요, 저온 저장에는 3개월, 4개월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장성도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품종 중에 농사짓기 조금 편한 품종을 선택을 하고 그런다면은 저는 칼라프로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년 지금 날씨를 보면 금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금년에 지금 장기 기상 전망을 보면 작년보다 더 온도가 높다고 합니다. 금년에. 그리고 비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금년에 정말 힘든 한 해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장수 농업인대학 첫 수업인데 이렇게 멀리서 우리 세분 사장님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1년 잘 시작부터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23년, 24년처럼 그런 어려운 그런 가을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